사회에서는 너무 냉정해요. 그거는 닥쳐본 사람이나 알고 자식이 잊어버린 사람이나 알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민족을 지켜온 게 우리 무예인데 진취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러면서 덕을 숭상하는 그런 정신력이 배어가 있죠. 어제 이른 아침 국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것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기에 놀라움은 더했습니다. 서거 전까지 진행됐던 검찰의 수사로 자신의 상징과도 같았던 도덕성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추측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유서를 통해 그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보는 의료진들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이 되지 않아 9시 30분에 심폐소생술을 중단하였습니다. 두개골골절과 기내증, 뇌자상이 확인되었는데 두 부위 외상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지난해 2월 마을 주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봉화마을로 돌아온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귀양 15개월 만에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자신의 퇴임 이후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상황에 대한 심경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얻은 게 맞나요? 특히 강금원 회장의 구속과 관련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면목 없다며 안타까움을 직접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상문 전 비서관이 구속될 때는 자신을 버리라며 정치적 사망 선고를 내리면서 세상과의 소통 수단이었던 홈페이지를 닫습니다. 그리고 9일 뒤 박연차 게이트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로 검찰청에 소환됩니다.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가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검찰 조사받으신 소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최선을 다해서 받았습니다. 검찰 수사에 불만 없으십니까? 확인 여전히 불리하신 겁니다. 검찰 소환 뒤 고인의 고심은 더욱 깊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밖에 없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더군다나 40만 달러 추가 수수와 딸 정연 씨의 미국 고급 아파트 거래 의혹은 자신의 유일한 자존심인 도덕성에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남겼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고인의 정치 역정을 살펴보면 늘 양심에 따른 행동으로 고난을 자초해왔습니다. 지난 1981년 변호사 노무현은 돈 잘 버는 조세 변호사에서 인권 변호사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당시 용공 조작 사건이었던 이른바 불임 사건을 맡게 되면서부터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사무실보다는 노동 현장과 시위 현장에서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속될 때 누구를 위해서 구속됐는가?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구속됐습니까?
이제 저는 더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제 스스로 노동운동의 경험이 없고. 그리고 1988년 국회에 첫 등원한 뒤 일해재단 청문회로 이름을 더욱 알립니다. 당시 청문회에 불려나왔던 재벌 총수들과 50 실세들을 송곳 질문으로 추궁한 것이 회자되면서부터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부에는 5년 동안에 34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널름널름 갖다 주면서 내 공장에서 내 돈 벌어주려고 일하다가 죽었던 이 노동자에 대해서 4천만 원 주느냐 8천만 원 주느냐를 가지고 그렇게 싸워야 합니까? 그것이 인도적입니까? 그것이 기업이 할 일입니까? 답변하십시오. 지금 이러한 양심의 문제는 그의 정치 인생을 더욱 꼬이게 만듭니다. 90년 3당 합당을 반대하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과 결별하고 총선과 지방선거 등 3번의 선거에서 낙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인을 사람들은 바보 노무현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지난 2002년 대선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인 원동력이 됐습니다. 최초로 벌어졌던 국민 경선을 통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됐지만 당내 이탈 세력 때문에 그 유명한 노무현의 눈물까지 흘립니다. 그리고 선거 막판에 이룬 정몽준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되기까지는 유난히 고비가 많았습니다. 물론 그 고비도 노무현의 양심을 믿었던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재임 시절에도 노무현의 양심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고 보수 세력의 공격으로 탄핵까지 받게 됩니다. 잘못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끄러우니까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탄핵을 모면하자. 이렇게 하시는 뜻이라면 그것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양심을 벗어나지 않았기에 늘 당당했습니다. 저희 정부가 정책에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을 인정한다면 제일 큰 것이 부동산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부동산 말고 꼴릴 거 없다. 이처럼 직설적이고 자존심이 강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다 새로운 의혹까지 제기되는 것은 그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은 극단의 방법을 선택하면서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화해를 요구합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지난 2000년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동서화합이란 기치를 안고 총선에 출마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에서 또다시 낙선합니다. 당시 노무현 낙선자는 낙선 소감에서 당선자와 자신을 거부한 부산 시민들을 끌어안는 화해의 소감을 밝힙니다. 승리니 패배니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누구와도 싸운 일이 없습니다. 상대 후보와 싸운 일도 없고 부산 시민들과 싸운 일도 없습니다.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추구해야 할 목표에 도전했다가 실패했을 뿐입니다. 정치적인 신념이 지역주의 타파, 동서화해였던 고인은 재임 시절에도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의하기도 했습니다. 정권을 내주더라도 그 길만이 지역주의를 깰 수 있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표가 날들어 연정 얘기만 자꾸 안 하면 뭐든지 도와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분간 나도 연정 얘기 너무 숨가쁘게 할 일은 아니고. 그러나 야당의 반발과 지지 세력들의 이탈로 결국 그 꿈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노무현 전 대통령.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그의 말에도 그를 잃은 슬픔은 우리 사회에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곳곳에 분향소가 설치되고 애도 현수막이 내걸려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고
인터넷상에도 추모와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놀라움과 안타까움 속에 착잡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좋은 곳에 가셔서 그래도 저희 국민들이 이만큼 노무현 대통령 생각한다는 마음 알아주십사 하고 그런 마음으로 촛불을 켰습니다. 고인이 되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재임 시절 제왕적 권위를 스스로 포기하고 또 퇴임 후에 그가 봉화마을에서 보여준 소탈한 모습은 그를 더욱 또렷이 기억하게 만듭니다. 이 정도로 나무 올레다 심고 해야 그래도 뭐 나의 살던 고향은 뭐 꽃피는 산골 말을 하면 하지. 나의 살던 고향은 뭐 감나무가 죽은 마을. 대통령 재직 시절보다 퇴임 뒤 더 많은 인기를 끌었다는 그였기에 그가 떠난 뒷자리가 더 커 보입니다. 되도록이면 적게 와야 손님이 오시면 그래도 탁주 한 잔씩 수근이 박근이 하고 하는데 손님이 이렇게 많이 오시니까 뭐 주거니 박근이 하다 제가 죽어버리죠. 진정한 의미에서 보통 사람 시대를 열겠다며 대통령에 당선한 노무현. 원칙을 바로 세워 신뢰 사회를 만듭시다. 정정당당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로 나아갑시다. 정직하고 성실한 대다수 국민이 보람을 느끼게 해드려야 합니다. 비록 그는 고향마을 뒷산 구웅이바위에서 몸을 던졌지만 그가 꿈꿨던 세상은 무엇일까? 오늘 밤이 지나면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납니다. 성별, 학력, 지역의 차별 없이 모두가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세상. 어느 꿈은 이미 현실이 되었고 어느 꿈은 아직 땀을 더 쏟아야 할 것입니다. 정치가 썩었다고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낡은 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바꾸는 힘은 국민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커서 살아가야 할 세상을 그려보세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5월은)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 등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기념일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념일이 오히려 고통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실종자들의 가족이 그렇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에다 실종자를 찾는 부담까지 한꺼번에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실종자들의 가정은 파탄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애환과 대안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10년) 전 딸을 잃어버린 송길용 씨가 트럭을 몰고 수원 시내를 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모이는 곳이면 어디라도 멈춰섭니다. 이 트럭에는 사람을 찾는 전단지가 붙어 있습니다. 이름 송혜희, 실종 당시 18세, 1999년 2월 13일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에서 실종. 피부가 검은 편이고 키는 163cm 정도. 10년 전 친구를 만나러 나간 둘째 딸 혜인은 밤 10시쯤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 내린 뒤 실종됐습니다. 송 씨는 목격자도 단서도 없이 10년 동안 딸을 찾아 전국을 돌았습니다. 연세보다 좀 더 있어 보여요. 한 10년 이상을 다니다 보니까 내 자신이 더 잘 아네요. 60이 넘은 거 이상이라도 저도 제 모습이 그렇게 돼 보이는 것 같아요. 원래
10년 이상을 이러고 다니니 얼굴이 많이 갔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찰 지구대는 송 씨가 빼놓지 않고 들르는 곳입니다. 전국적으로 안 찾아보는 데가 없어요. 다 다니는데 이제 여기까지도 왔는데 어떻게 좀 봐주시고 전단지도 몇 장 필요하시면 드리고 가면 안 될까 해서. 여기 주세요. 몇 장 주세요. 저는 혹시 경찰로 접수된 제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는 게시판에 전단지를 붙이는 것도 빼놓지 않습니다. 송 씨는 한때 개 수백 마리를 키우며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딸을 찾아 헤맨 10년 동안 송 씨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송 씨의 아내는 심장 판막증과 관절염을 앓다 딸이 실종된 뒤 우울증까지 겹쳤습니다. 결국 아내는 5년 전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다 부셔져 버린 거예요. 있는 거 다 팔아쳐서 애차는 데 쏟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다가 마음 드는 거는 정신적밖에 들은 게 없고 몸은 몸대로 상하고. 가진 것이라곤 트럭 한 대가 전부. 정부의 생활지원금으로 한 달에 3만 원을 받고 있지만 실종자 가족 자격으로 받는 지원은 없습니다. 전단지 돌린 사람 그거 자식 찾는 거라 아무도 모를 거예요. 진짜 전단지 돌 적에는 일을 안 먹을 돌려요. 그전에는 먹지 못해갖고 하루에 라면 한두 끼 먹고도 돌렸어요. (2006년 6월 6일) 새벽 2시 30분 한 여대생이 이 호프집을 나간 뒤 행방불명됐습니다. 이름 이윤희, 실종 당시 29세, 2006년 6월 6일 새벽 실종. 실종 장소 전주시 덕진동 전북대 근처, 165cm 키의 마른 편임. 전북대 수의학과 졸업반이었던 이윤희 씨는 종강 모임 도중 집에 간다며 나간 뒤 아직까지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모임 장소에서 자취방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 그날 밤 이윤희 씨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버지 72살 이동세 씨는 딸이 걸었을 이 경로를 수백 번도 더 거닐어 봤습니다. 밤에는 뭐 CCTV 같은 건 전혀 없었나요? 전혀 없다고 그래요. 전혀 없다. 그래요? 이쪽이? 원래 네. 없었나요? 글쎄요, 뭐 경찰에서 뭐 전혀 없다고 그러니까. 목격자나 이런 거요? 전혀 없어요. 또 새벽 3시에 무슨 목격자가 있겠습니까? 이 씨 부부는 딸이 살아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자취방을 아직 빼지 않고 있습니다. 방 안에는 딸이 쓰던 물건들이 3년 전 모습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지금도 야가 죽었다든지 그런 생각은 없어요. 어떻게든지 야가 그렇게 쉽게 아무 표적을 남기지 놓지 않고 죽을 일은 없을 거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윤희 씨의 실종 과정은 의문투성입니다. 당시 이윤희 씨의 컴퓨터에는 성추행과 112를 검색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실종되기 3, 4일 전에 핸드폰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날치기 당했기 때문에 전혀 외부하고 연락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유일한 수단이었거든요, 이게. 인터넷으로 성추행 신고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추측하는 거죠. 또 당시 방 안에 있던 찻상이 없어졌는데 그 찻상은 네 다리가 정교하게 분리된 채 상판만 원룸 밖 쓰레기 더미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구함에서는 망치만 유일하게 사라졌고 학과 실습 약상자에 있던 강령 마취제가 반쯤 없어졌습니다. 또 벽 높은 곳에 걸려있던 꽃다발은 방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건조대에 있던 빨래가 사라졌습니다. 이 방 안에 있는 정황으로 봐서는 변을 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특히 부모를 속이거나 그런 일이 절대 없어요. 아주
그 뭐 개방적이고. 그러나 실종 수사는 3년째 오리무중. 가족들은 경찰의 초동 수사만 생각하면 우라통이 터집니다. 특히 실종 신고 직후 이윤희 씨의 친구 2명이 자취방을 깨끗이 청소해버린 것은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씨가 범죄 피해자라면 결정적 단서들도 함께 사라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 파출소에 가봤더니 그 담당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이런 실종, 이 가출 사건은 하루에도 수십 건인데 며칠 있으면 다 옵니다. 아무 염려 마시고 며칠 기다리면 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렇게. 가출 처리된 사람들 가운데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이 가운데 상당수가 범죄 피해자이면서도 경찰의 무능력과 수사 의지 부족 등의 이유로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종 사건을 담당하는 그런 어떤 전담 부서 내지는 전담 경찰관들을 이제 두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이제 적고 실제로 실종 사건만 실제로 이제 맡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가족들이 기대하는 그런 정도 수준의 집중적인 수사를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인숙 씨에게 아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이 팔찌는 꺼내보기 싫은 물건입니다. 평소엔 늘 아들의 팔에 채워주었던 팔찌를 정작 아들이 실종되던 날에는 풀어줬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걸 빼어달라 해서 뺐는데 제가 이걸 채워줬더라면은 우리 도연이 어떤 신분이고 그리고 연락할 수 있는 연결고리인데 제가 이걸 안 채워줬던 게 그렇게 후회되고 지금 막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이름 김도연. 실종 당시 17세. 정신지체 1급 장애인. 2001년 1월 29일 경주 보문단지 한국콘도에서 실종. 키 150cm 정도. 머리 앞부분에 10cm의 흉터가 있고 말을 전혀 하지 못함. 이처럼 장애 아동이나 치매 노인이 실종된 경우는 찾기가 훨씬 힘듭니다. 일반 아동일 경우에는 파출소에 신고되면은 파출소에서 115소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장애 아동일 경우에는 115소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훨씬 더 장기 미화로 남는 애가 장애 아동이 더 많아요. 더 많은데 그러니까 115소를 왜 안 만들어주는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이 홍보책자에 실렸던 장애아동 이모군이 한 보호시설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모군은 홍아무개라는 이름의 주민등록증과 복지카드가 발급돼 있었습니다. 보호시설에 무연고자만 집중적으로 수색했던 가족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례로 봐서 주민등록이 만들어지면 연고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무연고자에서 이렇게 찾아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국 수용시설에 있는 전원에 대해서 DNA 실시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연이 방문에는 도연이 속옷이 걸려 있습니다. 8년째. 속옷을 거꾸로 걸어놔면은 우리 도연이가 돌아온다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8년째 지금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리고 얘는 또 부적도 있고. 점쟁이가 써준 부적에 어디서 굶지 말라고 돈까지 넣어놨습니다. 8년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매면서 써내려간 일기장입니다. 그 슬픔과 좌절의 기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5월 28일. 이 엄마는 너를 찾는 일이라면 어떤 노력도 고통도 견딜 수 있어. 너를 만나야 하니까. 가슴이 너무 미어지는 이 아픔과 고통. 신이 정말 있다면 너와 나를 이렇게 갈라놓을 수 있을까? 도연아, 도연아. 언제쯤 너를 내 품에 안고 엄마 가까이
아주 가까이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걸까? 태권도나 합기도 등 제도권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무예는 이미 자연스럽게 스포츠 경기로 전환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전통 무예는 아직도 몇몇 소수에 의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수행법으로 몸과 마음을 함께 수련하는 선무도, 그리고 조선의 공식 무예였던 18기와 24기, 부활을 꿈꾸는 전통 무예 수련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70년대를 호령했던 당대 최고의 스타 이소룡. 사람들은 쿵을 하는 중국식 권법에 열광했습니다. 이후 쏟아진 각종 무협 영화는 중국 무술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환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단 한 번에 적을 무너뜨리는 일본의 전통 검술 역시 우리에겐 익숙한 광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통 무예는 오늘날 어떤 모습일까요? 초록이 넘실대는 대나무숲. 바람결 너머로 봄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립니다. 승복을 입은 채 곱게 뻗은 대나무를 누비는 스님들. 낯선 풍경이지만 이 역시도 마음을 돌보는 불교 수행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휘청거리는 대나무를 맨손으로 오르는 일, 결코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힘겹게 오른 뒤 양팔과 다리로 버티고 선 순간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호흡은 거칠어지지만 온몸으로 불가의 선을 실천합니다. 경주 함월산 기슭에 자리한 골굴사. 석회암 절벽 곳곳에 12개의 석굴을 만들어 불상을 모신 신라 불교 유적지입니다. 푸른 하늘을 배경 삼아 기암괴석 위에 가부좌를 튼 사람들.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자기 자신과 마주합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고요히 생각에 몰두하며 참선에 잠겨 있습니다. 불가의 오랜 수행법인 선무도의 원래 명칭은 불교 금강영관. 이미 스포츠 경기로 변형된 세속의 무예와는 다른 면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명상과 참선, 그리고 여러 가지 호흡법이 어우러져 내공 수련이 특히 강조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우리 승병들의 무술 문화가 접목돼 선무도라는 전통 무예가 완성됐습니다.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 동안 스님들은 외침에 한거했던 그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승병들의 생활 속에서 무술이 발전됐고 또 전통적인 수행법이 접목이 돼서 오늘날에 이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무도는 동작이 멈춘 듯 하면서도 어느 한순간 폭발적인 움직임을 선보입니다. 방어와 동시에 공격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 상대의 공격을 회전을 통해 발이나 팔로 막은 뒤 이를 감아서 역공하는 등 유연성과 균형은 선무도의 핵심입니다. 가부좌 상태에서 뛰어올라 양발을 벌려차는 동작은 육체의 수련만으론 불가능합니다. 바로 내공의 힘. 이들 동작엔 내면의 변화를 관찰하며 마음을 닦는 고도의 수련이 뒷받침돼 있습니다. 그 동작을 통해서 내가 그 호흡을 관할하고 그런 고요한 상태에서 그 정을 이렇게 선을 잃지 않는 그런 수행이죠. 그래서 그 항상 정과 동이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수련입니다. 예. 움직이는 자기 모습을 그대로 잘 알아차려 관찰하는 거죠. 최근 참사리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이곳을 찾는 이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매년 3만여 명이 산사를 찾습니다. 저마다 이유는 다르지만 불교 문화를 체험하는 수준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바쁜 일상에 지친 마음을 위로받는 것은 물론 2500년 동안 불가에 전해 내려온 전통무의 진수를 만끽합니다. 서양식이나 동양식이 신기하게 다 섞여 있어서
예, 손무도 하나만 오래 하면은 다른 무술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힘들 때마다 어김없이 골굴살을 찾는다는 31살 유덕길 씨. 손무도는 스스로를 찬찬히 돌아보게 만든 거울 같은 존재였습니다. 유 씨는 오랜 수련으로 익힌 평정심이 최근 합격한 공무원 시험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몸뿐만 아니라 정신력이 크게 좋아졌다는 겁니다. 10년 전에 몸도 좀 안 좋고 마음의 안정 좀 찾기 위해서 이곳에 들렀다가 손무도를 하다 보니까 매력도 있고 한번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나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한 대형 법률 회사에 다니는 박건모 씨. 퇴근길을 서둘러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서울 도심 한가운데 공원입니다. 도복으로 갈아입는 순간 그는 칼과 창 등 병장기를 다루는 무인으로 변신합니다. 20년 넘게 무예와 함께해온 그에게 전통 무예는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생의 활력소인 것은 물론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습니다. 무예를 수련을 통해서 또 다른 공간에서 또 다른 사람과 땀을 흘리면서 그 수련하는 과정 속에서 그 스트레스는 전혀 잊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는 데서 있어서 이 무예는 필수 불가결한, 앞으로도 놓지 않고. 수련 6개월 차의 대학생부터 수십 년 수련해온 무예 고수들까지 이들을 하나로 묶은 건 우리의 전통 무예 18기입니다. 점점 강해지는 저를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라면은 물론 육체적으로도 강해지는 게 느껴지고요. 정신적으로도 일단 남들 앞에서 이렇게 굽어지는 게 없고 점점 제 의지를 세울 수 있고. 18기는 역사에 등장하는 실전 무예입니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시작된 무예 정리 작업. 조선 정조 때인 1790년 무예도보 통지가 편찬되면서 18기는 조선의 무예로 자리 잡게 됩니다. 창과 같이 찌르는 병장기와 각종 검과 돌을 아우른 찍어 베는 무예, 그리고 권법처럼 치는 무예를 종합해 18가지 무예를 한꺼번에 정리했습니다. 한중일이 임진왜란 병자론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각축을 겨룬 그런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한중일 3국의 무예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만을 가려 뽑은 굉장히 동양무예의 정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한때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18기. 그러나 해범 김광석 선생이 해방 이후 이를 보급하며 80년대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장 해제당한 조선 군대의 복원이며 무예 정신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셈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온 게 우리 무예인데 그 무예 안에는 우리 정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특히 무예 속에는 어떤 상무 정신, 그러니까 무예에 참여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러면서 덕을 숭상하는. 왕이 궁궐을 벗어나 머문 곳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던 화성행궁. 이곳에선 매일 오전 전통무예 공연이 펼쳐집니다. 특히 화성은 정조의 호위 군대인 장용영의 주둔지였기에 그 역사적 의미는 더 깊습니다. 당시 묵과시험에 등장했던 활쏘기부터 시작해 둔탁한 병장기끼리 맞붙는 교전, 그리고 외적의 약탈에 맞서 병사들이 조를 이뤄 전투를 치르는 진법인 원앙진까지. 그때 힘들어도 그때뿐이에요. 하고 나면은 이게 굉장히 자부심이라는 게 있어요. 나만 이제 전통 무예라는 걸 공연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박수를 받으면서, 그리고 이런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거를 계승한다는 그런 의미로 하면은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여성 단원 3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전에서 사용됐던 병장기를 고증하고 복원했기에 근육이 파열되거나 다치기도 수차례. 하지만 무인의 길을 쉽게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만일에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못했겠죠? 그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행히 배경이 지금 어느 정도 여자한테 이런 게 허용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제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보다 힘들어도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연이 상설화돼 사정이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현실은 여전히 녹록하지 않습니다. 전통 무예에 대한 관심들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당장 저희들이 생계를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요. 그다음에 어찌 됐든지 간에 좋은 자원들이 뭐 있어야만이 좋은 공연들, 좋은 시범들, 좋은 전통문화 알리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24기는 명칭이 다를 뿐 18기와 그 뿌리는 같습니다. 18가지 보병무예, 말을 타고 하는 6가지 무예를 덧붙인 겁니다. 마상, 기창 등을 익힌 기마부대는 상상을 초월하는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한대 기마부대는 보병들 약 3,000명을 상대할 수 있는 조선 최강의 전투 집단이었습니다. 이 훈련된 말들은 어떠한 이제 그 두려움도 없이 그대로 돌진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력적이고 파괴력이 강한 그러한 그 병기 중에 가장 센 병기라고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탱크 내지 더 훈련된 말들은 뭐 전투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단순히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기의 순간이 닥칠 때마다 민족을 지키는 구심점 역할을 했던 우리의 전통무예. 그 안에는 말과 글만으로는 자치장할 수 없는 행동하는 철학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를 이해는 중요한 또 다른 이해의 기준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크게 문적인 문화하고 무적인 문화가 있는데 전통무예는 바로 우리 한국 문화 속에 어떤 무적인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아마 반증하는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통무예는 이제 다 낡아빠져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숨결을 계승하고 현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우리 역사의 일부분입니다.